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저는 백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싱어가 40즈음일 때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편에서 더 선명하게 내맡기기 실험이 무엇인지, 내맡기기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0의 마이클 싱어는 이미 명상가로서 살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고 건축가로서 또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상상조차 못했지만 심지어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삶은 그를 그 길로 안내했고 그는 기꺼이 삶의 안내를 방향등 삼아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 잠시 말씀드렸던 그의 집이 있는 숲속 땅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할 이야기는 이 땅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이클 싱어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그동안 장학금을 받아 쓰지 않고 남은 학비로 숲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하나 짓고 고요히 살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은둔하며 명상을 하기 위해서였죠. 마이클 싱어는 후에 이 계획이 미래를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땅에 친구가 마음대로 집을 지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몰려들었고 그는 은둔하는 삶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쯤이 되자 그의 땅에는 이미 명상 사원이 들어서 있었고 점점 더 그 부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오전 명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내 내면의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조직을 운영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시야를 넓게 가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명상을 마친 뒤 사원을 나가면 이슬이 자욱하게 깔린 들판의 풍경과 종종 마주칩니다. 거대한 오크나무와 소나무와 히코리 나무들이 들판의 세면을 둘러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탁 트인 아름다운 목초지가 완만하게 펼쳐지며 그 끝자락에는 일렬로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개울이 고고히 흐르는 곳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여기가 바로 지상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1988년 12월 초에 안개 낀 아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사원에서 나와 안쪽 들판으로 걸어가는데 북쪽에서 웬 거대한 기계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거대한 불도저와 개간 장비들이 이웃의 구릉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던 우리 일행은 목초지 경계에 위치한 내 옛날 집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 부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땅은
윌버와 줄리엣이라는 부부가 소유한 100만 평이 넘는 농장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부부였던 이들의 집은 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오랜 세월 동안 이들 가족의 소유였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대한 부부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는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겨우 윌버 씨와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숲에 남아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낸 뒤 단엽송을 심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쯤 그대로 두면 현금 작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부지의 경계에 있는 땅만은 개간 작업을 중지시켜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했지만 결국 현장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윌버 씨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땅의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깊은 의무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윌버 씨 댁으로 운전해 가면서 나는 삶이 이 일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경험이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고요한 마음과 활짝 열린 가슴으로 삶의 춤사위에 기꺼이 장단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내 맡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점에 너무나 깊이 감사합니다. 윌버 씨 댁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부지와 개울 사이에 놓인 약 4만 평 정도의 땅은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지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나무가 아름답다는 말에는 동의했으나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로서 부지 전체에 단엽송을 심겠다는 결정은 이미 내린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 부질없어 보였던 순간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를 불러도 좋으니 단엽송으로 벌게 될 이익보다 높은 가격에 그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냉철한 사업가였던 윌버 씨에게 이 제안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작물에는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담보가 있는 장기 임대에는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버 씨는 개간도 안 된 부지의 임대료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땅덩어리의 나무와 목초지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이야 어쨌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윌버 씨와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덕분에 우리는 북쪽의 면에 있는 부지, 내가 한때 엘리시아 들판으로 불렀던 그 지대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한층 강화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우에 잘 대처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큰 선물을 불쑥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한 것입니다.
나는 이 폭풍우를 변성의 전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일상의 관성을 넘어설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을 창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올린 이 모든 에너지를 대개는 변화에 저항하는 데에다 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짓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아서 지금 내게 요구되는 건설적인 행동은 무엇인지를 지켜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우주의 선물이라 이름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끝은 한참 멀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커뮤니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맞붙어 있는 땅덩어리 하나가 또 매물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을 매매하고 나자 바로 얼마 전 윌버 씨에게서 임대한 땅이 우리가 소유한 부지 전체의 북쪽 경계를 감싸면서 모든 부분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전개를 지켜보며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삶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삶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내 마음의 일부도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왜 필요한가? 모든 일이 내가 나서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펼쳐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부지와 맞닿아 있는 땅이 매물로 나오고 그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 땅을 샀다는 얘기를 앞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원은 임대한 땅을 포함해 총 10만 평의 대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임대한 부지는 삶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마 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대체로 내 땅 옆에 붙은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소개드린 이 작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 조각조각 난 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사원과 하나 되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다 읽으셨더라면 분명 사람이 억지로 했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애초에 이 부지는 1만 2천 평의 부지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10만 평이 되었다고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책의 마지막에서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이 서 있던 1만 2천 평의 부지는 삶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100만 평의 야트막한 언덕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삶에게 내맡겼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애초부터 부지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지만 삶은 계속해서 그를 안내했고 결국 삶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시작했던 그 사업은 굉장히 성공했고 이 소프트웨어를 유통해주던 회사와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존 캉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건물을 5개나 지어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 성장은 그의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합병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 30년쯤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완벽함을 충분히 목격하고 나니 이제는 그 흐름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변화의 동력이었음을 나는 거듭거듭 경험했습니다. 경영진 전략회의가 인터넷의 영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1998년 말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들이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도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인터넷 기업인 헬시온과 웹엠디가 점점 넓어지는 기반을 근거로 우리 쪽 의사들을 이미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 존 캉과 나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인터넷 시대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맘때쯤 존 캉은 뉴저지주에 있는 시네틱이라는 기업을 소개받았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 인터넷 포털을 구축 중이던 시네틱은 다른 신생기업들은 감히 견주지도 못할 업계 최고 수준의 경영진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시네틱 경영진들이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과의 합병 가능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꿈은 업계의 모든 의료 서비스 거래를 자기네 인터넷 포털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를 보니 이미 10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전산상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일단 그들이 우리 쪽 의사들의 거래만 처리하기 시작해도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들과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네틱은 우리가 일궈온 자산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존 캉은 시네틱의 회장인 마티 위가드와 나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마티와 나는 미국의 끝과 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티는 텍사스의 미드웨이 위에 위치한 자가용 항공기 공항에서 만나고자 제안했습니다. 절묘한 이름의 미드웨이는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나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혼자 날아갔습니다. 12km 상공에 떠 있는 6인석 자가용 제트기에 홀로 앉아 있으니 큰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뜨자 내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확연히 실감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겠노라고 맨 처음 결심하던 때에 비하면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뺀 나머지 모든 상황은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삶이 가져다 준 꺼림직한 변화를 얼마나 무수히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는 마음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나를 내려놓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둘 목격하게 되면서 그 과정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내려놓음의 결과였습니다. 내 삶에서 삶의 흐름에 내맡김으로 해서 비롯되지 않은 부분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 깊이 감화된 나머지 내 안에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느끼는 흥분과 경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나는 시네틱의 회장을 만나러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나에게 이번 합병 제안은 그저 다음에 일어나게 된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회사가 시네틱이건 어디건 다른 곳과 합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는 20년간 나를 추동해온 어떤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처음 짜기 시작할 때 켜졌던 이 불꽃은 단 한순간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은 내게 밤낮으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유통시키고 우리에게 자신의 병원 원무관리를 믿고 맡겨준 의사들을 완벽하게 돕겠노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삶이 이 일을 내게 부여했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습니다. 더 깊은 내면의 상태를 탐구하고 싶은 내 열망과 열의는 처음에 비해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현을 향한 나의 길은 이렇듯 삶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호불호에 따라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내 마음을 지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삶이 내게 준 일을 처리하려 애쓰는 데만도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카르마 요가였습니다. 나는 내 삶을 우주의 흐름에 바쳤고 그 흐름은 내 삶을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회사와 직원과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완벽함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말들과는 별도로 나는 생판 모르는 타인을 만나서 회사를 넘기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세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 중간 어딘가에 있는 자그마한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삶이 펼쳐진 결과 회사의 최대 잠재력이 우리의 역량을 훨씬 능가해버린 것입니다. 합의 제안서에 대해 존 칸과 논의하다가 나는 마티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통제력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나는 꿈이 살아있게 하고 회사가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만 휘둘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마틴은 존과 나 그리고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의 이사 몇 명을 합병회사 이사회에 이사로 올리는 데 동의했고 내가 이사회의 공동의장이 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CEO 역시 존과 내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우대책의 일환으로 합병회사는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명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공개기업 합병 분야에서 초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직급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마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힘을 양도하고도 일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의 권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합병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마틴은 결국 내 상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워지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해본 적이 없고 당시 내 나이는 이미 52세였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티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순종말의 사육과 경주를 취미로 하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는 기업을 사고 팔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성장한 기업인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몇몇 기업을 밑바닥부터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었던 것이 몇 년 전 머크 제약회사에 60억 달러를 받고 매각한 메드코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고위 경영자들 사이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천재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그를 묘사한 기사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틴은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에 13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그 제안에 매우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힘이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와의 미팅을 위해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기업 임원의 삶이 어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리 알 도리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한번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마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마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갔습니다. 나는 양복도 안 입는 말총머리의 요기였고 마티는 분명 전통적인 사업가 그 이상일 테니 말입니다. 과연 이 만남이 제대로 흘러갈까? 마티는 자기 쪽 비즈니스 개발팀 사람 하나와 함께 개인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만에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그렇듯이 별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나 나나 각자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합병 제안서를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상당히 명확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마티는 매우 소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가였고 나는 그 점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사원의 존재 및 내가 명상과 현재의 대안적인 생활 방식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그에게 꼭 얘기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밝힐 참이었습니다. 나는 그중 어느 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파트너와 일하게 될지를 일찌감치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소소한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단 하나, 회사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는 내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 역시 요가를 한다고 얘기했고 나는 그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무수히 볼 수밖에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마티와 나는 악수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이 합병을 진행한 후 연수입 3억 달러, 즉 현재의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마다 4천억에 가까운 돈을 버는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흥미진진한 이 소설 아닌 소설을 읽는 데에 제가 많은 스포일러를 선사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소개드리고 싶지만 소개드리지 못한 너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소개드려야 하나 이처럼 고민이 많았던 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차지하고서라도 이 책의 핵심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내려놓고 내맡겼는가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실로 경이로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의 시련을 다룬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하나하나 주옥 같은 사례들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며 삶과 씨름하게 되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이 책을 다시 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조언을 구할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누구라도 우리는 좀 더 그냥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켜보면 우주의 안내가 누구에게나 안배되어 있음이 저절로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자신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생존 모드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잠식하는 것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감정을 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한다고 더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제는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고 그것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우주가, 신이, 근원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말에 따르면
삶이 안내하는 길은 언제나 스스로의 상상보다 훨씬 더 나은 곳으로 그를 인도해 왔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 책을 읽고 내맡기고 사는 삶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좀 더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는 일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죠.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정말이지 몇 시간에 거쳐 이야기를 한 끝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원인이었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한 후에 문제는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속에는 풀리지 않은 찝찝한 마음이 남더군요. 그 후 저는 다시 이 영상 작업을 위해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내 뜻대로 하려 했던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기준, 이런 상황, 이런 감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온갖 것이 저로 하여금 그 상황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부딪힐 밖에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므로써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이 쌓여가는지 모릅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이제 2달하고 절반, 아니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또 다른 기쁜 일은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문을 품으면 그와 관련된 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감사하게 만듭니다. 분명 어릴 적엔 이런 책이 많지 않았는데 하고 떠올리면서 이 시대는 정말 풍요와 자유의 시대구나 하고 다시금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알고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요. 오늘의 내맡기기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삶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